은 품 안에 둘 땐 다정하더니 도움이 끊기자 남보다 더 차갑게 돌아설까요? 왜 평생 희생한 부모가 마지막엔 자식 앞에서 미안하다,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조용히 등을 돌려야 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 아니냐?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지만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라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다. 사랑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정약용이 왜 부모가 자식을 끊는 것이 죄가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욕심이 죄다 라고 말했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식은 내 몸에서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남는 자식은 따로 있습니다. 피를 나눈 인연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인연만이 끝까지 부모 곁에 남습니다. 부모라면 모두 알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자식은 처음부터 그런 얼굴을 하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다정했고 말도 따랐고 눈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이 쌓일수록 고마움은 사라지고 받은 것을 기준으로 부모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해줬냐? 지금까지 준 것도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 그 자식은 더 이상 사랑의 자식이 아니라 계산의 손님이 된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식을 세 부류로 나눴다고 전해집니다. 가르치면 따르는 자, 말하지 않아도 살피는 자, 그리고 받기만 하고 배은하는 자. 그는 마지막 부류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를 품으면 부모는 밭이 아니라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끝내 떠나보내야 할 자식, 즉 마음을 갉아먹는 자식의 특징을 7부류에 걸쳐 다루려 합니다. 첫째, 고마움을 잇는 자식. 둘째, 부모를 의무로 여기는 자식. 셋째, 부모를 갈라놓는 자식. 넷째, 기대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식. 다섯째, 자신만 옳다고 믿는 자식. 여섯째, 부모의 삶을 얕보는 자식. 일곱째, 끝내 부모를 버리고도 죄책 없는 자식. 당신은 아마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정말 자식인가? 아니면 내 마지막 남은 마음인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떠나보내야 할 자식, 고마움을 잊은 자식. 이들이 왜 사랑을 받으면서도 끝내 사랑을 버리는지 그 마음의 진실부터 밝히겠습니다. 고마움을 잊은 자식은 처음부터 매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살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받은 것이 많아질수록 고마워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만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해준 밥은 잊고 못 해준 여행만 떠올립니다. 부모가 건넨 도움은 잊고 못 채워준 성공만 떠올립니다. 그렇게 자식의 마음속에서 부모는 은인이 아니라 채무자가 됩니다. 고마움을 잊은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은혜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부모니까 당연한 거다. 나를 낳았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눈빛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주었지만 자식은 권리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정약용은 이들을 두고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은혜를 의무라 여기는 자는 부모의 등을 보고 떠난다. 붙잡을수록 부모의 마음이 부서진다. 부모는 끝까지 믿지만 고마움을 잊은 자식은 부모의 마지막을 의무적으로 대합니다. 명절엔 얼굴을 보일지 몰라도 마음은 이미 떠나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따뜻함이 아니라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식에게 아무리 더 주고 더 도와주어도 언젠가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시나요? 왜 자꾸 지나간 일을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는 알게 됩니다. 내가 준 것은 사랑이었지만 저 아이가 받은 것은 계산이었다는 사실을. 고마움을 잊은 자식은 아직 도움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받을 것이 끝나는 날, 그들은 가장 먼저 돌아섭니다. 이런 자식을 정약용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품에 둘 자가 아니라 거리에서 보낼 자다. 멀리해야 원망이 없고 끊어야 겨우 평안이 온다.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나는 자식을 잃을까 두려워. 내 마음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고마움을 잊은 자식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는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마움을 잊은 자식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존재. 부모를 의무로 여기는 자식. 그들이 왜 끝내 부모를 미안하게 만드는지 그 마음의 기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모를 의무로 여기는 자식은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필요할 때는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감사 대신 계산이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존재로 대합니다. 명절이니까 찾아오고 기일이니까 절을 하고 남들이 보니까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그만하자. 부모는 말합니다. 그래도 찾아오니 얼마나 고맙냐? 그러나 진짜 고마움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내내 미안하다고 말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하고 돌아서며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부모를 의무로 여기는 자식은 효도를 도리로 생각합니다. 도리로 한 효도는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소치만 지키며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더 바라세요?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부모는 더 이상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요구가 아니고 효도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간파했습니다. 마지못해 굽히려 하는 자는 무릎은 꿇었으나 마음은 일어선 자다. 즉 몸은 앞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의무로 여기는 자식의 특징은 정해진 만큼만, 보는 사람 앞에서만, 그리고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효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효도에는 미소는 있으나 체온은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예의는 있으나 진심은 없습니다. 부모는 그 차이를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 있어도 공기가 다릅니다. 사랑이 아니라 참아주는 느낌이 납니다. 이때 부모의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고입니다. 차라리 오지 말지. 이 말은 서운함이 아니라 존엄의 마지막 울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식을 잃을까 두려워. 나답게 늙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모를 의무로 여기는 자식은 사랑을 모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다 받았음에도 끝내 대가만 기억하는 자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움을 잊고 부모를 의무로 여기기 시작한 자식이 마침내 저지르는 행동. 부모와 세상을 갈라놓는 자식. 그들의 위험한 태도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모와 세상을 갈라놓는 자식은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이들은 부모를 보호하는 척하지만 결국 부모를 고립시킵니다. 이런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우리만 있으면 됩니다. 형제들은 믿지 마세요. 친척도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부모를 지키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통제와 소유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이 말에 기대어 안도합니다. 그래, 이 아이는 그래도 내 편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모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을. 나의 형제도, 오래된 친구도, 심지어 이웃과의 인사까지도 이 아이가 맡고 있다는 것을. 이 자식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독점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자기만의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 그 결과 부모는 세상과 단절되고 의견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자식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자식을 두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부모를 지키는 척하며 부모를 좁히는 자를 경계하라. 부모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야 하며 자식의 손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 부모와 세상을 갈라놓는 자식의 특징은 부모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누군가를 의지할 때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괜히 상처만 받아요. 그냥 저만 믿으세요. 이 말은 마치 효도 같지만 사실은 부모가 다른 기준과 다른 위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부모의 세상을 좁히는 자식 옆에서 부모는 점점 말이 줄어들고 하루는 길어지며 생각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가장 슬픈 것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나는 그래도 이 아이밖에 없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외로움을 스스로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식은 부모를 자기 품에 가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세상과 이어지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부모를 위한 척 고립시키는 자식은 효자가 아니라 부모의 마지막 자유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혹시 자식에게 마음을 기대느라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식에게 의지하려다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부모를 고립시킨 자식이 마침내 보이는 태도, 기대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식. 그 잔혹한 본심을 밝히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대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식은 언제나 입으로는 걱정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가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고개를 돌립니다. 이들은 말로는 다 합니다. 엄마는 편하게 사셔야죠. 아버지 걱정은 제가 다 할게요. 그러나 그 말은 책임의 다짐이 아니라 부담을 미루는 인사에 불과합니다. 기대만 하는 자식의 특징은 부모에게 의무를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는 내가 자식이니 당연하다고 말하고 도움을 요구받을 때는 지금은 좀 힘들다. 나도 사정이 있다. 뒤로 빠집니다. 이 자식은 부모를 위해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면 그것조차 막으려 합니다. 우리 집 일이니까 외부에 알리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 믿어야죠. 왜 남에게 기대세요? 말은 지극히 효도 같지만 그 모든 말 속에는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자식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효를 말하며 행동으로 부모를 버리는 자, 그는 남보다 멀리해야 할 자다. 이 말은 행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기대만 하는 자식은 부모의 존재를
사랑이 아닌 보증수표로 여깁니다. 부모가 있으니 나는 아직 안전하다. 무슨 일이 생겨도 돌아갈 곳은 있다. 그러나 부모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 그 기대는 가장 큰 침묵으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입원하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곧 갈게요. 그러나 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고민을 말하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무 복잡한 얘기네요. 나중에 얘기해요. 기대는 누구보다 많이 하지만 책임은 누구보다 미룹니다. 참된 자식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효심은 약속이 아니라 반응에 드러납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지금 갈게요. 이 말 대신 이미 움직이며 묻습니다. 거기 계시죠? 곧 도착해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식의 사랑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자식의 기대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가? 부모는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이 닿는 온기를 한 번이라도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기대만 하던 자식이 마침내 보이는 마지막 태도. 부모의 삶을 얕보는 자식. 그 치명적인 오만을 다루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모의 삶을 얕보는 자식은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끝에는 이런 기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 많이 안다. 이제는 내가 판단할 차례다. 이 자식들은 부모의 세월을 경험으로 보지 않고 오리로 취급합니다. 아버지의 선택은 구식이고 어머니의 고집은 고지식하다 말합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교정하려 듭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은 달라졌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가진 건 지혜가 아니라 정보일 뿐. 지식은 많아도 해보지 않은 것들입니다. 부모의 삶을 얕보는 자식의 특징은 부모의 희생을 그저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며 감사의 순간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모는 존재가 아니라 의견을 교정해야 할 대상입니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부모의 과거를 고집이라 부르는 자는 자신의 뿌리를 잘못 들여다본 자다. 그는 세상을 배우지 않았고 효를 흉내낼 뿐이다. 자식이 부모를 얕보기 시작하면 부모는 스스로 침묵을 택합니다. 차라리 말을 멈춥니다. 괜히 말 꺼냈다. 나는 모르는 세상이구나.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존엄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부모는 인생을 넘어져가며 배웠습니다. 실패하며 배웠고 손해보며 배웠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이론으로만 배웠습니다. 극복한 사람이 아니라 비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쉽게 던집니다. 그땐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부모의 세월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부모의 삶을 얕보는 자식은 결국 부모를 따뜻하게 모시지 못합니다. 그저 관리하려 듭니다. 이건 드시지 마세요. 그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말 속엔 사랑이 아니라 지시가 숨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존경 없는 효도는 길어질수록 부담이 됩니다. 조용한 무시는 큰 소리의 싸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구력을 잃고 자식의 판단 아래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식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통제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 가장 뼈아픈 진실로 넘어갑니다. 끝내 부모를 버리고도 죄책을 느끼지 않는 자식. 그들이 왜 생겨나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끝내 부모를 버리고도
죄책을 느끼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부모를 가족이 아닌 역할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할 만큼 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 그러나 그 말의 밑바닥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놓여 있습니다. 사랑이 다한 것이 아니라 이득이 다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식은 처음부터 부모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해준 것을 은혜가 아닌 의무로 여겼기 때문에 마음속에 고마움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고마움이 없는 곳에는 미련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릴 때 눈물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들을 두고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마음의 자리 내주지 않는 자식에게 몸의 자리를 내주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다. 사랑은 나눌 수 있으나 존엄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끝내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은 부모가 늙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이들이 떠나는 날 말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별이 아니라 정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나 잘못은 사랑에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사랑을 주면서도 선을 주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준다고 다 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희생한다고 다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자식을 버려야 합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릴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놓아라. 몸은 끊기 어렵지만 마음은 끊어야 산다. 이 말이 주는 뜻은 분명합니다. 자식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지막 숙제는 자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빼앗긴 마음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놓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다 태워버린 뜨거움을 이제는 나를 데우는 따뜻함으로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를 낳았으나 너로 인해 사라지지는 않겠다. 너를 사랑했으나 너 때문에 비참해지지는 않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지막 품격이며 스스로를 지키는 결단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잡아야 할 자식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놓아야 할 자식을 두려워 붙잡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한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결단이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 이 결단 앞에서 비로소 부모는 부모를 넘어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당신의 남은 생은 누군가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